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그냥 살자.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오죠. 근데 선생님 저 요즘에 그래서 되게 싱숭생숭해요. 이거 정신의학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예, 뭐 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절 탄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기분과 날씨가 첫째 영향이 크고요. 계절이 변화한다는 자체가 나의 일상에서 큰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극을 주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별히 저처럼 무딘 사람도 있고. 아, 선생님 무디세요? 김혜빈 PD처럼 아주 섬세한 사람도 있고 다른 그렇구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람이 막 또 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이 가을 바람이 부니까 막 싱숭생숭해지고. 원래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계절을 타는 건 그렇죠.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럼 저 계속 싱숭생숭해도 되는 거예요? 병적으로 이제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분도 있죠. 네네. 그런 경우는 좀 심각하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죠. 지장을 줄 단순히 정도로. 기분만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도 우울해지죠.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생각도 바뀌게 되고 이게 일상에 지장을 주는데 그것이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자꾸 온다. 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가끔 저희 환자들이 이제 환절기 때 약간 적응의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고 네. 겨울철이 끝날 무렵쯤 우울증이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날씨와 좀 연관이 네. 있죠. 예. 굉장히 낭만적으로 물어봤는데 굉장히 병리적으로 끝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우리가 회사 계급 시리즈 하고 있는데 신입 직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오늘은 중간 관리자 이 계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 관리자가 정확히 뭡니까? 뭐냐고요? 네. 간단합니다. 위에서 욕먹고 아래에서 욕먹는 사람들. 이게 중간관리자의 정의입니다. 위에서 욕먹고 전데요. 간단하잖아. 그죠? 네네네. 사실은 자기 스스로 리더면서 또 부하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낀 세대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회사의 직책을 따지면 과장급? 차장급? 과장, 부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한 위치. 쉽게 말하면 낀 세대. 위에서도 스트레스 주고 아래서도 스트레스 주고 위에서는 스트레스 주고 아래서는 말 되게 안 듣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자신이 리더인데 네.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 참 애매한 거죠. 그죠? 리더인 듯 리더 아닌 듯 리더 같은 너예요. 예. 아주 묘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아니 왜냐하면 리더에 맞는 권한을 위에서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한 부여를 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위에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회사가 있으면 네. 모든 일을 누가 결정하죠? 위에서 결정하죠. 한 명이 결정하잖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회사 다닐 때는 아니고 그 앞 세대에 제가 무슨 다큐인가 봤는데 팀장 제도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들어왔었던 거라고 그런 좀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려고. 근데 그래서 팀장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피곤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서구식의 제도를 우리 문화에 접목시키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자, 너 팀장이야. 그 말은 그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문화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자, 11월 말까지 이거 해결해 만들어.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팀원들 모아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우리 팀에서 계산해 보니까 그때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게 어디서 뭘 대한민국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만들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만들어. 그럼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팀장이 또 팀원들한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안 된대. 그럼 그게 권위가 서냐고요. 팀원들을 죽여야죠. 이제 뭐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냈어. 근데 실패했네. 잘못 나왔어 물건이.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당연히 팀장이 지고 팀원이 져야죠. 아니죠. 위에서 그 무리한 걸 밀어붙였으니까 위에서 줘야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놓고 책임은 또 그 팀에 묻게 되니 우리는 6개월을 밤을 새워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그리고 이제 징계를 받게 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승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승진 안 하는데? 맞아요. 왜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권한은 없는데 책임이 따르게 되죠.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생기고 뭐 영광과 상은 없고 욕과 책임만 져야 되니 누가 승진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너 뭐 먹을래? 그래서 나 이거 먹을래. 그러면 아니 안 돼. 그건 몸에 안 좋아서 안 돼. 엄마 이거 먹을래. 안 돼. 그거 요리하기 힘들어서 안 돼. 이런 거잖아. 그거 뭐하러 물어봐. 엄마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권한을 나눠주는 게 참 구조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참 조직 구조상 쉽지가 않죠. 모든 권력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서는 그게 참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근데 그 한 명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리더 편을 하겠지만 아니 저는 요즘 막 대선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후보들 나오잖아요. 저 골치 아픈 걸 왜 저렇게들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권한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텐데. 리더 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리더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뭐예요?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제일 잘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의 원장이 외과에서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원장시킨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네요. 원장은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하게 돕는 사람이 돼야 잘 하는 조율할 거예요. 수 있는 사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고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잘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유,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돼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는 경쟁도 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좀 선별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관리자는 큰 조직일수록 그냥 연차만 차이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트랙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문가는 전문가의 길이 따로 있고 또 관리자는 관리자의 길이 따로 있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니까 제가 전문가인데 막 정신과에서 훌륭하다고 칩시다. 아, 훌륭하네. 그리고 이제 자리를 주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은. 나는 내가 잘하는 전문가의 길이 있고 또 이 팀을 잘 이끌고 가는 팀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관리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높아지고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팀장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그래서 전문가 제도가 따로 있죠. 이 친구는 계속 기술자로서 승진해도 임원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뭐 그런 대접 구조를 만들어가는 회사들도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의 스트레스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까지 왔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굉장히 보여줘야겠다는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입 직원과는 또 다른. 결과로 말을 해야 하니까요. 애매하잖아요. 내가 지금 올라가느냐 여기서 머무느냐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게 주로 결과를 가지고 승부를 보게 되니까 약간 무리수를 두게 되죠, 보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리더십 강좌를 가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돼요.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제 아래 사람들을 압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힘들고 뭐 속상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에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만 가지고 계속 집착하고 추구를 하게 되면 자기 인생도 피곤해지고 그 조직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저는 막 돌격앞으로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분들 가끔 만나게 되죠. 참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어떤 자리에 집착함으로써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조직의 입장,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팀원들, 조직원의 입장에 서야 되는지 그 애매한 경계 가운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건 대단히 복잡한 문제죠. 과연 이제 조직의 이야기를 내가 아랫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려면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죠. 이해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안 그러는 경우도 그게 많잖아요. 안 맞을 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정말로 자기 방침과 전혀 안 맞다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지 않다면은 그걸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는 건 자기의 능력일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신입 직원일 때 이 리더를 만날 경우는 거의 많지 않잖아요. 신입 직원은 보통 이제 중간 관리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싫었던 중간 관리자, 정말 좋아했던 중간 관리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무슨 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갔더니 이분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제가 따로 해도 되는데 이분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간 거고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에 가서 나를 위해 대변하거나 싸울 역량이 안 됐던 거죠. 책임을 져줄. 그게 뭐예요? 리더는 우리의 조직과 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제가 이제 연구소의 소장이에요. 그럼 또 위에 높은 분들이 병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능하면은 병원의 방침을 따르면 좋지만 뭔가가 안 될 때 우리 조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조직원을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뭐 쇼라면 좀 그렇지만 위에 가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신뢰하고 좋아했던 중간 관리자는 그러니까 리더나 회사에 뭔가 제가 할 말이 있었을 때 이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 리더한테는 부하 직원이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나 못하겠다 그 얘기. 네 말이 맞지만 나는 못하겠다 미안하다라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뢰하게 됐어요. 아 나도 내가 저분 입장이라면 막 그 사장님한테 가서 나도 그런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소통을 중간관리자가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 그 과정을 겪어가는 태도를 아랫사람들은 보는 것이거든요. 네. 아랫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다 압니다. 알죠. 윗사람들이 보면 아랫사람들이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들도 나의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소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맞아요. 보내고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은 관계를 동료들과 맺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예. 자, 오늘 그냥 살자 저희 직급별 고민거리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간관리자 편에 대해서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전문가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을 지금 2013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 중에 가장 탁월한 분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관리자가 보통 이제 제 나이 때니까 40대 초반, 뭐 중반. 사실 이렇게 집에 가도 가장 피곤한 육아와 그 어깨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히 남성들, 뭐 여성들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특히 우리는 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좀 과도한 책임감을 갖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것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어깨를 짓누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끔 한 4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 요즘 유명한 그 일종의 급성 불안이죠. 그걸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뭐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느끼거나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데 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요.
겁을 먹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공유제죠.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큰일인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내 아이들, 내 아내 앞으로 어떡하냐. 뭐 가진 돈이 뭐 있겠어요. 우리 몸밖에 없는데 이 몸이 문제가 생기면 막 엄청난 공황 상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좋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외국 유학 가 있대요. 자기가 아프고 또 그러면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외국 유학 가 있는 애가 어떡하느냐. 들어오면 되지 뭘 어떡해.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지만 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면 가족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는. 근데 내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같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도 되고 한데 이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된다.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그런 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예. 또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하실까. 그것 때문에 자식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면 아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애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럼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인데 너무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관리자가 사람의 전생애적으로 봤을 때도 중간이고 조직에서도 중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해지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취자들 문자 상담 좀 해볼게요. 2012님, 팀원 중에 한 명이 일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하기 싫어서 슬금슬금 피하는데 저는 도움을 주려는 마음에 제 시간을 들여 이것저것 챙겨주고 조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되라는 문자 마음에 챙겨준 건데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제가 꼰대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저 꼰대일까 봐요. 꼰대가 맞는 데가 보니까. 저는 지 잘 되라고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지? 그게 꼰대죠 뭐. 그래. 이게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배려잖아요. 네. 근데 배려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배려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거든요. 뭐 의도 자체가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우리 스승님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스승께서 이시영 박사님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네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전공의 시절에 오래전이죠. 30년 전이니까 12월 31일 저녁에 갑자기 우리 전공의 쌤들하고 직원들 불러서 저녁 먹자는 거예요. 12월 31일에. 이 박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네네. 오늘 내가 좋은 데 가서 저녁을 한번 사고 싶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왜 그분은 집에 안 가도 되니까 제 나이 되면 집에 늦게 가도 되거든요. 12월 31일이 뭐 중요해. 고마워하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전공의들은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배려한 것이지만 내가 배려받은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를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죽었다 그러고 고개 숙이고 가서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훌륭하시다 그러고 왔죠. 근데 생각해봐요.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둘째는 그 친구의 그 한마디에 너무 상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전부 그 친구 마음의 전부가 아니잖아. 그 친구는 또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도움받았다고 생각하고 의도를 아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서로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뭐 그 친구만 그렇지 다른 친구들도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친구의 한마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내가 뭐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019님은 제 상사는 부하 직원이 업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회식이나 골프에 동참하는 직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땐 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주말에도 그 리더와 함께 회식도 하고 골프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셨어요. 저 이거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허다하죠. 특히 우리 문화에서 그게 커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소위 쉽게 말하면 딸랑딸랑. 뭐 딸랑딸랑도 있지만 네. 우리 문화라는 건 인간적인 친밀감을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함께하는. 그 평가에도 반영을 주니까 문제죠. 그거는 그거고 또 평가는 평가만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게 이제 섞여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재밌는 얘기 한 개 들려드릴게요. 아주 30년 전에 그 독일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던 분이 한국 교수가 됐어요. 한국인인데 오랜만에 와서 이제 30년 만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자기가 받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만 그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더래요. 다른 교수가. 내 거였는데. 어제 공식적인 회의에서 내가 하기로 했는데. 왜요? 밤에 술집에 가서 바뀌었대요. 자기는 이제 회의를 끝나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수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뭐 형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 독일 온 교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음에 2차 간다면 자기는 꼭 따라간대.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억울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들대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그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억울할 건 없고 나는 대신에 나한테 투자하고 가족에 투자했잖아요. 네.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문제는 이제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거는 한 번쯤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 뭐 그건 우리 문화에서 어쩔 수 없는 얘기도 한데 긴 호흡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골프만 같이 친다고 되질 않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자면 절대 그것만 가지고 뭐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짜잘짜잘한 거야.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실력으로 평가받는 거고 긴 호흡으로 보면 본인의 가치를 가지고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거 없이 골프 친다고 올라가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그건 그래요. 맞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죠. 그럼요, 그것만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 억울하니까 그 녀석은 술만 먹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막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막 얼마나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을 볼 때 얌전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더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티가 나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후배들 중에서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살피고 저 사람들 실력이 있을 거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중간 관리자도 있답니다. 훌륭한 중간 관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0901님. 저는 과장인데요. 요즘 후배들 대하기 너무 어려워요. 필요할 때는 야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업무 시간 지키려고 하는 철야 같은 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지 이거 읽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인데 야근을 하라고 말하면 저를 꼰대로 보는 것 같아 말 꺼내기도 쉽지 않고 결국 제가 야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꼰대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큰일인데. 진짜 저 선생님 부하 직원들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방송이라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일단 질문 내용에 보니까 요즘 애들은 문제가 많아. 이제 이런 식의 생각과 태도를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버려라. 땡 하면 집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그러라고 시간 만들어 놨는데. 그래요. 땡 하면 집에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집에 빨리 가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건데 문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정 설명을 하고 도와달라는 입장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로 도와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절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업무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세상 우리는 일밖에 없지만 그 친구들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다.
그럼 참 미안하지만은 허락된다면 도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지시가 아니라 내가 시간 외의 일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태도의 문제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아들들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몰라? 잘 모르죠. 알고 있어요. 아이고, 평소에 아빠의 아빠만 눈빛, 모르는 것 표정, 태도,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상사가 정말 솔직한 태도로 접근해주고 맞아요.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고 할 때 도움을 청한다.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또 맞아요. 따라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친구들은 야, 쟤는 문제가 있다라는 태도보다는 그래,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받아주는 게 좋고 막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한 번도 하지 않는 얌체들도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친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만큼 실력이 본인이 한 만큼 느는 거니까. 저도 저 신입 직원 때 막 PD 배울 때는 뭐 니일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꼰대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한 만큼 실력이 느는 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스스로. 뭐 다큐를 하면 다큐대로 늘고 저 밖에서 지금 고개 끄덕이잖아요 우리 작가가.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일 시킬 때 그렇게 시키거든요. 네가 한 만큼 는다. 근데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잘 따라주면 고마운 거고 그걸 뭐 받아들이지 않고 안 따라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떡해요. 뭐 저같이 훌륭한 PD 안 되겠죠. 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PD가 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밑에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에 신입 직원 편에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는데 이번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늘 즐거웠고 저도 좀 앞으로 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더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살자 코너 함께해 주신 신영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